자, 안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셨죠? 네, 좋습니다. 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들으셨던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말하는 대로 아침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그냥 그 노래가 퍽 떠올라가지고 열었더니 그게 계속 반복 재생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냥 계속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그리고 플레이는 조성진 씨가 한 플레이였고요. 모데라토라고 하는 모데라토였어요. 1악장 다 못 들으셨고요. 아마 유튜브 좋아서요. 유튜브에 조성진 피아노 협주곡 2번 라흐마니노프 이렇게 하시면 전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고 이게 굉장히 우울한 노래인데요. 가끔은 이 우울함이 우리의 우울함을 이겨서 오히려 위안받고 좀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봄을 그렇게 많이 어, 탔거든요. 또 타고 나이 먹으니까 좀 덜 타긴 하는데 이상하게 봄을 그렇게 타요. 그래서 잘 시작을 했다가 1년을 잘 시작을 했다가 요 봄이 진짜로 오는 쯤 3월 말에서 4월 초 어쩜 그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근데 이제 그럴 때 오히려 노래를 들으면 이 음악을 들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 우울함을 느끼시길랑 라우마,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함께 우울함을 날려버리고 아이 우울함이 사람이 좋을 때도 있죠. 또 살면서 어떻게 맨날 맨날 명랑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속없이 좋고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요. 근데 수험생한테는 우울함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느끼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면 또 왔군. 또 왔군. 이런 생각하시면서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녹화 버전으로는 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좀 하느라고 좀 담아서 들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새벽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자, 오늘은 B6번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고 이거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느껴지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B6번 숙제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문제는 총 3문제였는데. 궁금해. 다 읽어보고 확인했지만 참 궁금해.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을까? 우리 신수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수 선생님들 이거 문제 이렇게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냥 모르겠다.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이걸 보니까 이 문제 세 개를 보니까 일단 영역은 다 자연 탐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죠. 그죠? 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영역은 다 자연 탐구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서 두 문제 다 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좀 느낌이 왔을까요? 두 문제 다 뭐에 대한 문제다. 여기 비슷한 말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느끼시면서 보신 분 계세요? 신 선생님들, 고수 선생님들 느끼시면서 보신 분들 계세요? 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모든 걸 다 발달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게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이상한 문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상한 문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발달 심리로 이렇게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발달 심리라고 하는 책에는 사실은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구성주의는 그냥 교수 학습론의 한 부분이에요. 교수 학습론의 한 부분.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자,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시험 문제를 낼 때 꼭 그렇지는 않지만 큰 영역을 혼합하기도 하고 같이 섞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상 시험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풀어야지,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분석을 하고 또 내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접근 방법들을 잘 따지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나오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래도 시험을 본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작성하고 써내려가는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힘들어 죽겠고 몇 분 안 남았다고 하는데 6번에서 이 문제를 만난 순간 뭘 쓰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막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경험하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그 작은 아주 미세한 간격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합격하는 거 별거 아니다. 조금만 채우면 된다. 조금만. 다만 제 선생의 입장에서는 그 조금이 진짜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따지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나의 작은 어떤 습관이나 나의 작은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합격을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좀 밸런스를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일주일 동안 드렸던 숙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요즘에 쓰는 말 중에서 이렇게 줄임말 한번 찾아서, 요즘에 쓰면서 줄임말 한번 찾아서 올려보세요. 아이들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시구나. 무슨 밸런스인데? 워라벨, 워크, 그 다음에 라는 뭐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여기서는 아마 못 들어본 어브리비에이션을 정말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뻥뻥 막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을 해갖고 거의 못 들어본. 워라벨이 뭐야? 팅커벨이야 뭐야? 제가 그랬었다는. 그래서 워라벨은 새로운 요정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그쵸.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삶을 내가 이렇게 좀 성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삶의 과정에서, 특히 이 시험의 과정에서 진짜 준비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는 4세반 도미노 놀이 상황이고, 참 도미노 많이 쓰는구나.
결국 시험 문제 많은 부분들이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놀이 사례 운영집에서 나오겠구나. 꼭 그걸 갖고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언저리라도 훑어본 말하고 훑어보지 않은 말하고 그 친밀감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언저리라도 훑어본 말을 좀 잘 찾아봐야겠구나.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 졸리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럴 때 오정세를 보지 말고 오정세를 보지 말고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놀이 사례 운영 자료집을 봐야 돼요. 아,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시작할 때 괜찮았나 모르겠네. 자, 도미노 놀이 상황이고요. 나는 교사의 기록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와서 자, 지금부터 훅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옆에 누가 있어도 소리내서. 시험 현장에서는 소리내서 읽지 않을 거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신선생님들, 고선생님들.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A에 갔어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문제 뭘 쓰는 문제예요? 뭐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이해한 거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한 거에 비추어서 문제가 요구한 거에 비추어서 어디가 문제점이에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에 맞추어서 풀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가 요구한 건 A 쪽인데, 자, 구성주의라고 하는 말에 꽂혀서 내가 쓰고 싶은 B 쪽으로 몰아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크게 이건 뭐에 대한 문제? 이건 뭐에 대한 문제? 어떤 영역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치, 자연탐구, 과학. 그 중에서도 써야 되는 배경이 되는 이론이 뭐예요? 여기죠. 다른 얘기 쓰면 돼, 안 돼? 안 돼. 끝? 끝? 이제 A로 가면 돼요? 끝? A로 가면 돼요? A로 가면 충분하면 내가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이렇게 하고 A로 가면 돼요? 구성주의가 뭐예요? 여러분의 용어로 써보세요. 구성주의가 뭐예요? 구성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구성이란 말 쓰면 돼야 안 돼요, 이제. 구성주의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의 답에 구성이란 말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성주의를 물어봤는데 구성이라는 말로 쓰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용어로 쓴 게 아니에요. 구성주의의 특징,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구성주의의 특징 3개에서 5개 쭉 써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구성주의 공부하면서 구성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기 힘들거나 구성주의가 객관주의와 비교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합격을 바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구성주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구성주의를 내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거나 구성주의에 관련된 부분의 요소를 객관주의와 비교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으면 합격을 내가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부터 인정하고 가자고요. 내가 꿈도 못 꾸냐?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꿈은 꿀 수 있죠. 그죠? 한번 써보세요. 되는지. 됩니다.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써보세요. 이거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쓰게 하는 거예요. 왜 아픈 걸 자꾸 돌이켜보게 하느냐? 왜 우울하게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느냐? 우울함을 맞이해야 이겨내죠. 어떤 부분이 우울하게 만들었는지를 내가 찾아야 이겨내죠. 그냥 감정으로 느낀다고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구성주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바란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구나. 여기까지는. 그죠? 확인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가져갈 거라고. 말하는 대로를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를 다시 한번 거기에 정말 말만 하면 끝났는지 아닐걸요? 유재석이라고 하는 국민 모두가 이적이라고 하는 국민 모두가 아는 개그맨과 가수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따져보세요. 거기 워딩이 있어요. 워딩이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워딩이 있습니다. 그 워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한번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성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다. 그 공부는 이제 차근차근 누가 해나갈 거예요? 구성주의가 뭔지, 구성주의에 대해서 규정 내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개념을 규정하고 요소를 찾고 하는 공부는 거의 우리의 의무예요. 그걸 해내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 감성주의에만 빠져서 합격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건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은 다른 얘기에서 쓰면 돼, 안 돼? 기본은 다른 얘기에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서 써야 돼? 구성주의에서 써야 돼. 근데 마음 급하면 여기가 나도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걸 모르면 그 해는 허수로 참가한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아프게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아예 이걸 모르면 내가 이 임용시험에 명성을 더해주는 허수로 시험에 참가한 거고요. 되시겠어요? 이걸 알고 있었다. 나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 근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문제 하나를 오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한테 답을 보내시면서도 도대체 구성주의에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많은 것 중에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도대체 문제를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낸 거야? 채점은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자꾸 화만 난다면
이걸 안 읽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상호작용 얘기해서 찾으면 돼, 안 돼? 그냥 피상적으로 학습자의 주인의식, 주도성이라고 하는 말로 가다가 말면 돼, 안 돼? 여기 보면 나무 막대가 있는 바구니를 보여주며 새로운 놀잇감을 가져왔어. 나무 막대를 세우며 이 놀이는 이렇게 세워서 다 쓰러뜨리는 놀이란다. 이것도 다 사실은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에 있습니다. 놀잇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맨 앞에 나무 막대를 손가락으로 밀친다. 다 쓰러지지 않는 나무 막대를 보면 선생님 다 쓰러뜨려 봐요 라고 얘기하고, 그래 다 쓰러뜨리면 나무 막대를 놓을 때 간격을 잘 생각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 막대를 가지고 도미노를 가지고 교사가 뭐 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시하는데 자자자자자자자 그냥 상호작용으로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자료를 제시할 때, 어떤 놀이를 가지고 할지 자료를 제시할 때 교사가 놀이 방법을 시범 보이면서 교사의 생각대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학습자의 주도성,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자료 제시 방법,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놀잇감, 새로운 놀잇감이야. 방법, 이런 방법이야. 놀이의 큰 방법, 간격을 생각해야 돼. 놀이하는 방법을, 자료를 제시하면서 놀이하는 방법을 교사가 시범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해볼게. 다 쓰러뜨려 봐요. 그러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놀잇감의 재료는 누가 선택해요? 선택하고 끝나요? 놀이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재료, 방법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재료, 방법 한 문장 포함되게. 선택이라는 말로 완전하게 가깝지 않아요. 선택이라는 말로는 가깝지 않아요. 정답에서.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특성에 비추어서 어떤 방법으로 놀이할 것인지를 유아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유아가 뭐 하도록? 네. 여기선 탐색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유아교육학적인 언어를 배워가는 거다. 구성주의에서 자료 제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놀이 방법을 시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탐색할 기회를, 그죠? 놀이 자료를 통해 스스로 놀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죠? 놀이 자료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놀이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놀이 자료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했죠.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말이라도 그냥 쓰면 안 된다고. 이건 한참 그 놀이 자료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 잘 모르는 상태. 잘 모르는 상태. 자, 어머나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우리의 학습거리를 주셨는데, 탐구는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탐색 탐구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탐색이란 말, 물론 채점자의 자비에 따라서 탐구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여기서 새로운 자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감각적으로 시도해보고 알아가는 과정, 어떤 대상 특성이 있는지 알아가는 건 탐색이에요. 탐구는 비교, 특정한 개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이란 말 없이 탐구만 가면 그건 채점자의 자비에 맡겨야 돼. 굉장히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특히 개론에 관련된 것 따지면서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 답이 어떨까를 그냥 이렇게 뱉지 마시고 스스로 비교해보고 스스로 탐구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 1점짜리지만 2점 줘도 아깝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 교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대안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는 바에 따라서 2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박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만날 때마다 진짜 우울해져요. 나도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그래서 공부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부족한 것을 보이기 전에 찾아가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경쟁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갔을 때 내가 완전성을 기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위안이에요. 어떤 때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더 깊은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극복하는 게 사실은 임용시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길게 쓰면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길게 쓰면.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우리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신수 선생님들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분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구분해서 각각의 의미가 어떤 내용을 갖는지를 갖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고수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 자체로 들어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어떤 용어가, 이것도 그냥 과일반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그냥 키워드가 있어야 돼. 그렇게만 얘기하면 세상에 공부 못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이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 어떻게 접근했어야 된다.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자료 제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유아 스스로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시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심각하고 정확하게 찝어서 갈 때는 찝어서 가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앞으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만나서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 위주로 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인식 탐색 탐구 활용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인식 탐색 탐구 활용, 이런 용어들, 브래드건파 로즈그란트의 순환적 학습 주기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탐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 대상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찾는 게 먼저다. 요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털어놓자. 또 마음 하나 이렇게 또 털어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늘 나약한 우리의 모습과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조절을 툭툭툭툭툭 해나가시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알잖아요, 수험생분들의 마음을. 그냥 한국에 있을 때 물론 교수님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제 한계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 모를 텐데, 여기는 제 한계를 넘어서는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 마음 잘 알아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모르는 걸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마음 아프고, 그 단어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씩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거 처음부터 몰랐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엄청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것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용기를. 그리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선,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선 자신감 있게 가져가야 돼요. 자신감. 나 B7번 망했어요. 고수 선생님들 중에서 나 B7번 망했어요 하시는 선생님들 잠깐 저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다 하세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망할 일이에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망할 일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몇 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나 7번 시작하려고 이렇게 딱 봐서 7번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눈치 없는 감독관이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이 안 읽혀요. 진짜.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8번부터 풀지요. 그럼 1번이 막히는 거예요. 2번이야. 우리 뭐야, 뭐 조삼모사야. 조삼모사야? 결국엔 똑같아요. 이 뒤에 문제는 쉽고 앞에 문제는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압박감 속에서도 이거를 보고 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해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해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분위기가 내 문해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뒤로 갈수록 더 서술을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드셨어요? 신수 선생님들도 이거 보니까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이게 서술을 하게 하네, 이렇게 한 느낌 안 드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애는 A형의
시작을 할 때 서술형을 내놓고 뭔가를 할 때 A형이 모른 적도 있고 B형이 모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A형이든 B형이든 이제 서술형은 우리가 친숙해져야 될 거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걸 하자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오래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형태의 얘기예요. 주중에도 일주일 내내 저를 만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거니와 토요일 날만 정말 내가 공부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토요일 날 저를 만나는 것만, 시간을 빼는 것만으로도 참 졸음을 이겨가면서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그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문해력의 문제라 평소의 습관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일요일 꼭 찾아보기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다 못 봤어요, 저도. 근데 EBS에서 김구라 씨, 황광희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문해력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 글자를 읽는 걸 두려워하시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지로만 공부하고 뭔가 머릿속에 그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도식으로 가져가면 다 외워질 것 같아.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자극적인 감각의 자극적인 영상에만 이렇게 제가 느꼈던 거를 정말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문해력을 갖고 있어도 전두엽이 작용을 안 해요. 전두엽은 긴장 상태에서 더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문해력. 순서 짓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고수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순서 짓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고수 선생님들 중에서 순서 짓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알던 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답을 보내시면서 저는 순서 짓기가 서열화의 다른 말인지도 몰라서 한참을 보냈어요. 그 없는 시간에 한참을 보냈어요. 이러신 분들 꽤 계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낸 거예요. 순서 짓기 하면 서열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 번 긴장이 된 거예요. 한 번. 기가 죽은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딱 끝까지 텐션이 살아있어서, 그 텐션이 살았다 그래서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텐션이 살아있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딱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끼 이렇게 되는 거죠. 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F1이라는 경기 아세요, 여러분? F1이라는 자동차 경기? 막 그 경기에서 조금만 핸들을 틀어도 확 다칠 뻔하죠. 확 꺾여가지고 그 옆에 펜스에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기서 한번 멈칫하셨고요. 서열아, 오케이. 쭉 따라가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쭉 따라가는데, 이거 단순 서열, 그러니까 복합 서열화는 제가 답 중에서 못 봤어요. 근데 답은 단순 서열화예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중 서열화로 쓰신 분. 요거 신수 선생님들은 서열화의 종류에 기특한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시면 신수 선생님들은 서열화의 종류에 요거 나중에 보고 요렇게 단순 서열화, 이중 서열화, 복합 서열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요거 일단 보시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게요. 원래 단순 서열화는 서열화를 한다면은 순서 짓기를 한다면은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 큰 거에서부터 작은 순 이렇게 3개 이상을 이렇게 배열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배열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 서열화는 하나의 집단 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배열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 보세요. 출발선에서 날린 다빈이의 종이 비행기가 지수의 종이 비행기를 지나 깃발 바로 앞에 떨어지자 와 내가 1등이다. 1등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서열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야? 그럼 이제 다빈이가 첫 번째야 라고 얘기하면서 순서 짓기 서열화 얘기하는 거죠. 아까 내가 1등이었는데 아깝다. 이제 누가 할 거야? 서영이가. 나도 멀리 보내야지. 출발선에서 날린 서영이의 종이 비행기가 다빈이의 종이 비행기를 지나 바닥에 떨어지자 하하 내가 제일 멀리 갔으니까 또 1등. 되게 희한한 거 못 느끼세요? 저하고 토요일날마다 이거 분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순서 짓기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거기와 연관된 용어들로 사례가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거 혹시 못 느끼세요? 딱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내려가 버릇 하셔야 돼요. 이걸 우아하고 고고하게 눈으로만 쫙 이렇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 잘 날았어 이런 얘기하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비행기들을 집어들며 서영이가 1등, 다빈이가 2등, 내가 3등이네. 끝났어요. 여기서 1등, 2등, 3등. 우리 또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쭤볼게요. 이중서열화라고 하신 분들이면 1번에 이중서열화를 쓰고 2번에 이유를 뭐라고 쓰셨어요? 그 당시에 쓸 때 물론 저한테 보내셨을 때 쓰셨지만 이유를 뭐라고 쓰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혹은 여기 잘 보세요. 등수와 유아의 1대1 대칭. 유아 집단과 비행기 집단.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선생님들 안에 이미 정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다니까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직접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서영이가 여기가 맨 마지막에 속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데 서영이가 1등, 다빈이가 2등, 내가 3등이네. 그러면 이게 서영이에요? 서영이의 비행기예요? 분명 위에서 서영이의 비행기를 가지고 어떤 아이들의 비행기를 가지고 어떤 비행기가 먼저 갔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던진 비행기, 여기 답에서 핵심은 아이들의 어떤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설명하셔야 해요. 어떤 말이. 아이들이 던진 비행기가 간 거리라고 하는 기준 하나로
등수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야죠. 그래야 단순 서열화가 되는 거죠. 그럼 말이 되나 보세요. 아이들 따로 비행기가 간 거리 따로. 이게 말이 되나 한번 봐보세요. 아이들은 원래 비행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이 두 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중서열화는 집합 두 개의 기준 하나. 원래는 다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서영이가 키가 크고 다빈이가 둘째고 내가 누구야? 지수가 셋째. 키의 기준 따로. 여기 크기의 기준, 접시 자체의 크기 따로, 사과 자체의 크기 따로, 다른 기준에서 1대1 대응을 시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서열화죠. 될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틀려요? 이걸 몰라서 틀리나요, 여러분? 아니,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퉁쳐서도 안 되고, 무조건 나는 원래 이렇게 이건 그냥 실수다 이렇게 여겨서도 안 되고, 결국 실수도 실력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문해력 때문에 그래요. 전두엽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 시험이라는 건 여기 신수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서 제 말 계속 들으세요. 시험이라는 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글을 읽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는 말도 안 읽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로 외우자. 집합 하나의 기준 하나 단순서열화, 집합 두 개의 기준 하나 이중서열화, 집합 하나의 기준 여러 개 복합서열화. 이렇게 외우고 나 이거 알아 라고 하셨던 분들,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 이중서열화의 내가 알던 이 말인데, 봐보세요.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의 키와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라고 하는 크기, 똑같이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길이라 할지라도 두 집단을 크기라고 하는 거, 길이라고 하는 거를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지, 아빠, 엄마, 아기,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라고 하는 별도의 것이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서영이가 던진 비행기일 뿐이지. 그래서 서영이에게 속해 있는 비행기일 뿐이지. 그러니까 서영이의 키가 길고 다빈이가 둘째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걸 차근차근하게 읽으면 그렇게 읽히는데, 그리고 처음에 지금부터 읽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막 우리 시험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빽빽하게 써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딸랑 이거잖아요. 딸랑 이거.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단순 서열화로 답을 하고 접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를 아이들이 날린 종이 비행기가 간 거리대로 순서 짓기를 하고 있으므로 기준 하나에, 그죠? 아이들이 던진 집합 하나의 기준 하나
적용하는 것과 같아 거리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TES 쓰는 문제 연습을 해나가면 이게 몸에 배기도 하지만 이걸 읽을 때 TES가 이걸 읽을 때 내가 곡해해서 읽으면 여기를 이중서열화로 해놓고 TES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와, 이렇게 정말 우리의 밑바닥부터 매우 자세한 이론까지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험생이신 분들은 잠깐의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것들은 괜찮으나 오히려 음악도 막 요동치는 거 잠깐 기분 상해서 듣는 건 괜찮으나 음악도 내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듣거나 아니면 아주 담백하게 그냥 앉아서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구분하는 것 꼭 따져보면서 공부하자. 그럼 합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은 내 삶이 너무 부산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계속 요구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나와 생각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갓난 아이들에게도 계속 말해주면서 엄마를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지만 이미 도와줘라고 하는 말에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여겨서 평상심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수험생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텐션을 올리느라고 뭘 이렇게 막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이중서열화로 답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여기 깜짝 놀랐어요. 네.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연예인들도 그러는데요. 연예인들도 특히 유재석 씨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텐션을 올려서 이렇게 하지만 그 얘기는 아시죠? 유재석 씨가 엄청난 그 문자 중독증이 있는 거 모르셨어요? 독서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몇 가지의 사자성어나 유명한 말이나 그걸 외워서 방송에서 써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식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수준도 그 정도까지는 가셔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 서열화로 하신 분들도 꼭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해서 따라갔는가를 지금은 따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인영 선생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숲유치원 두 번째 아이들이 지내는 장소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장소 함께 가시죠. 나무 진짜 크죠? 여기가 두 번째 놀이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와서 굉장히 좋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닥이에요. 바닥.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이 바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푹신푹신하고요. 가시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아이들 놀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여기입니다. 요 장소. 길인데요. 저쪽 산책길은 저쪽 옆으로 가고 물론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평일에는 아이들이 여기서 꼭 놀이를 합니다. 자, 여기가 출발점이죠. 뭐가 생각나시나요? 진짜 나무에다 심은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제 떠오르시죠? 여기. 지금 비가 오고 저 아래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에 담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치 원시 부족장 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소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야기 나누는 장소, 휴식 장소입니다. 휴식 장소임을 볼 수 있는 대단하죠. 저는 이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온갖 상상이 다 됩니다. 스페이스 셔틀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요 안에도 들어갑니다. 너무 멋있죠. 조각상 같기도 하고. 여기가 아이들의 1차 고비입니다. 넘어온 아이들이 거기서 한숨을 쉬고 또 전진해 갑니다. 리핑? 발을 넓게 뛰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다치지 않게. 이쪽도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많이 좀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주 끝까지 온 아이들의 고난이도죠. 마지막. 여기 건너가는 애도 봤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서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가죠. 일단 여기까지 거의 마지막 장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그 요리 장소입니다.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 나무들 대단하죠?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놀이장소 가봤습니다. 오! 저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놀라운 게 여기서 맞추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봤네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리러 가야 돼. 와, 이게 그새 만들어졌었군요. 여기 기억나시죠? 이 장소 이렇게 모였던 거. 짜자잔. 못 보던 사이에 이거 보셨어요? 이거? 와,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와, 이게 안 부서지나? 오, 튼튼해, 튼튼해. 와, 아이들은 올라갈 것 같아. 오, 나무 등거래. 야, 대단하죠. 선생님이. 와, 저쪽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사다리 보고 여기서 끝내게 되네요. 아주 좋은 걸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